안녕하세요. 인벤터 2021 조립품 과정 제1강 강사 최희선입니다. 자, 우리는 인벤터에서 조립품 모델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조립품 어셈블리라고 해서 우리가 기존의 인벤터에서 부품, 파트를 작업을 했다면 걔네들을 가지고선 조립을 하게 돼요. 자, 개별적인 구성 요소, 부품들을 조립품 설계 환경으로 가져오고 그들을 결합해서 생성된 최종의 모델을 조립품 어셈블리라고 합니다. 조립품 설계 환경에서 설계자는 새 스케치 형상, 피처를 작성해서 부품을 만들고 표준 기계 부품 및 부조립품을 배치해서 구성 요소들 사이의 연관성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설명했다시피 내가 부품을 작업을 했다면 그 아이들을 조립을 하게 되는데요. 조립을 할 때 각 그 부품들의 연관성을 내가 잘 주어서 조립을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 조립품 과정이 기존에 우리가 배웠던 파트, 부품 과정에 비해서 조금 더 복잡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확인하시면서 학습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자, 일단 먼저 조립품 작업을 하기 전에 조립품 설계 작업 흐름, 조립품 설계를 어떻게 하는지 그 순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먼저 제공된 조립품 템플릿 중 하나를 사용하여 새 조립품을 작성한다. 자, 기본적으로 인벤터는 템플릿이 제공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조립품 템플릿, 어셈블리 템플릿을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새 조립품 환경을 만들어 주고요. 자, 두 번째로 기존 부품을 조립품에 배치하거나 조립품 컨텍스트에서 새 부품을 작성한다. 자, 조금 이따가 배우도록 할 건데요. 조립품 설계하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기존에 있던 부품을 가져와서 내가 조립품에 배치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내가 그 조립품 환경에서 부품을 바로 작성해 주는 방법이 있어요. 이 방법의 장점과 단점은 뒤에서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자, 세 번째, 메이트, 각도, 접선 및 삽입과 같은 표준 조립품 구속 조건들을 사용하여 조립품에 있는 다른 부품들을 구속하거나 배치한다. 자, 우리가 기존에 부품 작업을 할 때, 파트 작업을 할 때도 구속 조건이라는 거를 사용을 했어요. 내가 이 아이를 더 이상의 변형이 일어나지 않게, 쉽게 말하면 걔가 더 이상의 다른 요소에 의해서 변형이 일어나지 않게 구속을 걸어서 잠갔다라고 우리는 했었는데요. 이 조립품도 마찬가지예요. 부품과 부품 사이에 어떠한 조건들이 있는지, 어떠한 구속 조건들이 있는지 그것들을 파악해서 내가 각각에 맞는 구속 조건을 적용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조립품의 구속 조건에 대해서 꼭 알고 계셔야 하고요. 이 조립품 설계 작업에서 이 조립품 구속 조건을 내가 잘 작성을 하느냐가 이 조립품 설계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립품의 모든 구성 요소들이 추가될 때까지 위의 단계들을 반복한다. 자, 이렇게 내가 작업을 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 간섭이 일어났는지 어디에 겹쳐졌는지 쉽게 말하면 그런 간섭이 일어났는지 확인을 하게 돼요. 확인을 하다 보면 간섭이 일어났어. 그러면 나는 그 부분을 찾아서 다시 구속 조건 등을 조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립품 설계 작업은 이렇게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조립품 모델링 방식.
자, 앞에서 제가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자, 조립품 모델링 방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었는데요. 자, 일단 먼저 우리는 두 가지를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상향식 모델링이라고 해서 보시게 되면 바텀업 모델링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먼저 부품 설계 환경에서 개별 부품들을 모델링한 후에 최종 설계의 최하위 단계에서 조립 작업을 시작하며 그때 부품들은 다양한 부조립품으로 조립될 수 있습니다. 최종 부품의 조립을 완료하면 최종 조립품은 완성됩니다. 이 방식은 어떤 경우에서도 작업을 할 수 있으나 최종 조립품이 완성될 때까지 최종 외형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질 수 없고 조립품 완성 후 다른 부품과의 맞춤 효과를 간혹 기대할 수 없어 개별적인 수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설계 변경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제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 상향식 모델링 방식은 우리가 부품 단계에서 파트 단계에서 각각의 부품들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각각의 부품들을 만들고선 내가 조립품 환경에서 얘네들을 다 가져오는 거죠. 가져와서 조립을 해주는 방식이에요. 네,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어떤 경우에서도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어떤 경우에서도 내가 부품만 있으면 부품들을 다 작업을 했으면 작업을 할 수가 있긴 한데 최종 조립품이 완성될 때까지 그 최종 조립품에 대한 외형에 관한 그런 전반적인 흐름을 내가 이해할 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고요. 개별적으로 내가 부품을 작업을 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간섭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단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자,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상향식 모델링 방식을 먼저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일단 나는 조립품이라는 이 방식 자체를 배울 거다. 조립품 어셈블리를 처음 배울 거다 라고 하게 되는데 이제 이 조립품 환경 자체가 낯설은데 내가 바로 얘를 하향식 모델링, 다음에 배울 하향식 모델링으로 작업을 하게 되면 일단 인터페이스 자체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작업이 굉장히 헷갈리게 돼요. 그래서 이 상향식 모델링, 내가 먼저 파트 공간에서 부품들을 작업을 다 해주고 걔를 조립품 환경에서 불러와서 작업을 하는 상향식 모델링으로 연습을 하다 보면 이 조립품 환경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익숙해지기 때문에 다음에 배울 하향식 모델링 작업이 조금 더 수월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도 이번 조립품 수업을 할 때 상향식 모델링 방법으로 먼저 조립품을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하향식 모델링 방법이 있어요. 탑다운 모델링이라고 해서 조립품 설계 환경에서 연관된 다른 조립품 구성 요소들을 참조해서 형상을 정의하고 부품을 생성함으로써 최종 조립 위치에서 부품 설계와 조립을 동시에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을 활용하면 최종 조립품의 설계 의도를 쉽게 정의하고 문서화할 수 있고 조립품과 부품을 작성하기 전에 그들의 맞춤, 형상 및 기능을 사전에 분석할 수 있으며 각 부품이 변경되면 연관된 다른 부품도 따라서 업데이트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하향식 모델링 방법은 쉽게 말하면 제가 아까 설명했다시피 내가 조립품 설계 환경에서 바로 부품, 파트를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조립품 설계 환경에서 바로 파트를 작성을 하기 때문에 자, 어떤 파트 부품을 작성을 하고 다른 부품을 또 작성을 할 때 기존에 있는 부품을 보면서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연관성을 내가 쉽게 확인을 하면서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네, 아까 설명했다시피 처음부터 이 하향식 모델링 방법으로 내가 작업을 하게 되면 인터페이스 자체가 약간 헷갈리기 때문에 내가 현재 지금 파트를 작성하는 환경에 있는 건지 아니면 조립품 환경에 있는 건지 그것들이 헷갈리기 때문에 처음에는 상향식 모델링 방법으로 배워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하향식 모델링 방법으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혼합식 모델링이라고 해서 미드라운 모델링, 말 그대로 앞에서 배운 그 상향식과 하향식을 혼합한 방식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인벤터에서 강력하게 지향 및 지원하는 방식으로 실제 설계 과정 및 작업과 매우 유사한 방식입니다. 하향식 설계 방식을 이용해서 비표준 구성 요소들을 모두 설계하고 표준 기성품들을 배치하면 조립품의 외부에서 작성된 부품들을 조립품에 배치하는 설계 방식입니다. 말 그대로 혼합식이에요. 하향식 설계 방식으로 내가 표준화되지 않은, 내가 직접 작성해야 되는 그런 부품들을 모두 설계를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기성품, 이미 작성이 돼 있는, 내가 굳이 작업을 하지 않아도 이미 돼 있는 기성품들이 있어요. 기성품들을 배치를 하고 그리고 내가 거기에서 또 다른 부품들이 필요해 라고 하게 되면 작성이 돼 있는 부품 파일들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실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다 라고 하시게 되면 되고요. 자, 우리가 기존에 이제 상향식과 하향식을 하면서 이 기성품들을 찾아서 배치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얘는 같이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크게 내가 조립품을 설계하는 방법이 3가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조립품 설계 템플릿을 직접 열어서 일단 인터페이스부터 확인을 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 템플릿 대화 상자죠. 자, 우리가 조금 이따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할 건데, 자, 템플릿 대화 상자에서 우리가 기존의 파트, 부품을 배울 때는 여기 부품 및 2D 작성에서 부품 인벤터의 I, 부품 파트의 PT에서 IPT 형식의 템플릿을 선택을 했었어요. 자, 조립품 설계 템플릿은 인벤터의 I, 그 다음에 어셈블리 AM에서 IAM의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여기 2번째 항목이 조립품에 관한 템플릿 항목이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확장자가 IAM으로 되어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고요. 자, 이 IAM 형식의 조립품 설계 템플릿을 선택해서 우리는 작업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인벤터 화면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인벤터 화면이에요. 처음에 내가 인벤터를 실행하게 되면 이런 화면이 뜨게 되죠. 자, 나는 여기에서 새로 만들기 할 거다 라고 하시게 되면 좌측 상단에 메뉴에서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게 돼요. 자, New라고 하죠. 단축키는 Ctrl N 눌러서 새로 만들기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새 파일 작성하는 이 템플릿 대화 상자가 뜨게 돼요. 자, 여기에서 첫 번째가 부품 파트 IPT 형식의 파일이라고 해서 부품을 만드는 템플릿이었고, 자, 두 번째 보시게 되면 조립품이라고 해서 확장자 보시게 되면 자, IAM이라고 해서 인벤터의 I, 어셈블리의 AM에서 IAM 형식의 조립품 템플릿 형식이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일단 여기 있는 이 어셈블리는 제가 새로 만든 거고요. 자, 여러분들은 처음에 요거 두 가지밖에 없을 거예요. 자, 여기에서 기본 스탠다드 IAM으로 우리는 일단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스탠다드 IAM으로 설정을 해 주도록 하고 작성 클릭하시게 되면 스탠다드 IAM 조립품 환경에 템플릿이 열리게 되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 지금 보이고 있는 이 환경이 조립품 설계 환경이에요. 자, 기존의 파트 부품 작성했을 때랑 리본 메뉴 탭 틀린 거 보이시죠? 그죠? 그리고 각각의 명령들도 틀린 거 보이실 거고요. 자, 좌측에 있는 탐색기 작업 트리 보시게 되면 자, 조립품 항목과 모델링 항목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도 확인이 되실 거고요. 자, 가운데는 이제 작업창, 얘는 뭐 크게 다를 게 없고요. 자, 오른쪽 상단에 보시게 되면 뷰 큐브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뷰 큐브 마찬가지로 용도는 똑같아요. 내가 이렇게 클릭해서 원하는 내가 뷰를 볼 수가 있다라는 거 확인해 주실 수가 있고요. 홈 버튼 눌러 주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내가 설정을 해 놓은 그 뷰로 돌아가게 되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이제 내비게이션 바라고 해서 내가 화면을 이동하거나 뭐 확대 축소 또는 시점을 돌려줄 거야 할 때 하는 내비게이션 바들 있는 거 확인이 되시죠? 그죠? 자, 뷰 큐브 보시게 되면 일단 내가 이렇게 돌려서 선택을 해서 돌려서 내가 원하는 뷰로 돌려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너 부분을 클릭해서 자, 나는 평면도와 정면도와 우측면도를 기본으로 하고 싶어. 얘를 기본 뷰로 하고 싶어 맞춰 놓고요. 그런 다음에 오른쪽 하단에 보시게 되면 여기 화살표 자, 클릭해서 확장 메뉴 열어 주신 다음에 자, 현재 뷰를 어떻게 기본 뷰로 맞춰 줄 거야. 자, 뷰의 맞춤으로 클릭해 주시는 거죠. 그죠? 자, 뷰의 맞춤으로 클릭해 주시면 내가 어떤 각도로 어떤 뷰 이렇게 돌려서 보다가도 홈 버튼 눌러 주시게 되면 예, 정면과 평면과 우측면도가 기본 뷰로 잡히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뷰 큐브 기본 뷰 맞춰 주시고요. 자, 좌측에 보시면 여기 조립품에서도 원점이라는 항목 클릭해서 확장해 주시게 되면 자, YZ, XZ, XY, XYZ 중심점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죠? 자, 우리가 부품 작업할 때 작업의 편의성을 위해서 얘네들 이름을 바꿔줬었어요. 자, YZ는 어떻게 우측면도다. 자, 우측면도라고 이름을 바꿔줬고요. 그 다음에 XZ 평면은 보시게 되면 얘는 평면도죠. 자, 평면도라고 이름을 바꿔줬고요. 그 다음에 XY는 정면도야 라고 해서 정면도로 이렇게 이름을 바꿔줬어요. 자, 중심점은 나는 원점이라고 해줄 거야 해서 원점이라고 마찬가지로 이름을 바꿔줬고요. 조립품 과정에서는 꼭 이렇게 이 각각의 면의 이름을 바꿔주지는 않아도 되는데 일단 저는 편의상 이렇게 바꿔주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작업 환경을 바꿔줬어. 그러면 얘를 새로운 템플릿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상단에 리본 메뉴 보시게 되면 여기 리본 메뉴에 파일 있죠. 파일에서 이제 저장하기가 있는데 자, 다른 이름으로 사본 저장이 있어요. 자, 템플릿으로 사본 저장 클릭하시게 되면 현재 얘를 템플릿으로 사본 저장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환경으로 해서 이미 어셈블리 AIM으로 저장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없으니까 자, 여러분들이 편하신 이름 꼭 뭐 영문으로 안 하셔도 되고 나는 한글로 할 거야 라고 하시게 되면 조립품이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저장을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장해서
템플릿을 저장을 시켜 준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지금 이 조립품 파일 이렇게 닫아주고요. 일단 저장 안 할 거야 해주고 다시 나는 새로 만들기 할 거야. 새로 만들기 들어가시게 되면 내가 새로 만들었어요. 조립품 AIM으로 새로 만들었어. 선택하고 작성해 주시게 되면 아까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상태로 열리게 되는 거 보시게 되면 각각의 명칭 바뀐 거 확인이 되실 거고요. 홈 버튼 눌렀을 때 평면, 정면, 우측면 이렇게 돌아가져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됐나요? 자, 요렇게 해서 내가 작업 환경을 새로 작성을 해서 새로운 템플릿으로 저장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배워봤고요. 자,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조립품 작업을 할 때 확인을 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기왕이면 내가 이 템플릿을 사본으로 저장할 때 상단에 리본 메뉴 보시게 되면 자, 여기 도구라는 항목이 있어요. 자, 도구라는 항목에서 응용 프로그램 옵션 클릭해 보시게 되면 자, 기본적으로 이 인벤터에 관한 환경 옵션을 설정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 조립품 항목이 있어요. 자, 조립품 항목을 선택해 주시게 되면 중간쯤에 원점의 첫 번째 구성 요소 배치 및 고정이라는 게 있어요. 체크박스 체크가 안 돼 있을 거예요. 얘를 체크를 해 주시게 되면 내가 나중에 이 조립품 환경에서 부품을 가져왔을 때 기본적으로 원점에 고정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임의의 위치에 오기 때문에 내가 작업이 불편해지기 때문에 요거까지 꼭 체크를 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적용 버튼이 있어요. 지금 저는 이 해상도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아래쪽에 보시면 적용 버튼 클릭해서 적용 닫기 해서 요 상태로 이 옵션까지 설정을 해 놓은 상태로 얘를 템플릿으로 사본 저장 지금 저는 이미 만들었으니까 여기에 덮어쓰기 해서 바꾸겠습니까? 예 해서 덮어쓰기로 해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원점에 고정이 되게끔 해 놓고 이 기본 템플릿을 만들어 놓는 게 좋아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 조립품이란 무엇인가? 조립품을 작성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인벤터 조립품 과정 제1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